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초급자 강의에서 이전에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그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과 자기 자본 조달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 초급자용 강의를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당좌차월, 단기일반대, 기업보험, 유산스 뭐 이런 것들, 장기차입금, 뭐 사모사채,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은행을 통해서 그 여신심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뭐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매각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팩토링이라든가 LC 무역금융이죠. DA, DP 같은 것들은 하려면 은행을 통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은행들이 그 금융그룹화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리스를 사용한다든가 하면 뭐 캐피탈사나 리스사, 할부금융사를 통해서 금융리스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죠. 결국 은행이나 은행 계열사를 통해서 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뭐 사모사채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채 발행하는데 은행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바로 그 은행 관련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타인 자본 조달 과정, 유상증자 과정도 은행 계열의 증권사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금융 그룹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출 결정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은행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이 회수당하는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이 여신심사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 여신하면 어려운데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를 대출할 것인가, 얼마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줄 것인가, 얼마의 기간 동안 대출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대출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연장할 것인가 와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각각의 과정에서 업무 처리하는 모형들 내지는 절차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신을 줄 건가 말 건가와 여신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은행 지점에 가서 이제 과거에는 대부계죠. 대부계에 가서 기업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보내주세요. 저희가 신용평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신용평점표라든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진단 뭐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구현해 줬던 거 안에서 보면 뭐 EDF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여신심사의 신용평가를 하고 신용 등급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그 시중은행들이 이제 신용평가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급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트리플 A 하면 아주 뛰어난 신용 등급, 뭐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그다음에 트리플 C, 더블 C, 싱글 C, D 이렇게 신용 등급을 구분해서 주는데요. D 등급이면 현재 부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트리플 C나 더블 C, 싱글 C의 경우는 대출이 나가기 어려운 조만간 곧 망가질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트리플 B급 이상의 경우인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대단히 그 높은 신용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을 통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를 트리플 B급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신 금액의 경우는 이제 얼마의 대출을 해줄 것인가인데 기업마다 무한대로 대출해 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은행이 그 대출에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죠. 이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통해서 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은행 내부에서 산업별로, 계열별로, 기업별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한도를 정하게 돼요. 이 한도를 정하는 스킴은 주로 되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캐시플로우 추정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냐라는 밸류에이션 결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기업의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얼마로 하는 경우가 있냐면 기업 가치 평가를 한 결과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의 50%인 50억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그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것들을 그 기업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밸류에이션 과정은 바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입력이 돼서 들어갔을 때 그 재무자료를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50%를 쓸 거냐 아니면 뭐 여신을 더 많이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은행 내부에서 정책을 60%로 쓴다거나 아니면 여신을 좀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40%를 한다거나와 같은 그런 그 한도의 비율을 정함으로써 그 론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추정을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50억 가지고는 한도가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저기 80억이 필요한데 50억이 신용 한도면 안 되겠는데요? 30억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30억에 해당되는 담보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사옥이나 공장을 담보 가치 평가를 해서 그거를 매겨 볼까요? 그래서 사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에 공정 가치를 판단을 해서 공정 가치의 80% 정도, 뭐 내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는 뭐 85%,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는 75% 이런 식으로 그 담보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물건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나오면 담보 물건 플러스 한도까지 해서 대출 가능 총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은행 내 그 전산 시스템 안에 구축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대출 금리에 줄 거냐라고 보면 바로 이 신용 등급 결과에 따라서 여신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은행에 필요한 최소 조달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신도 줘야 되고 은행들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사용료에 따른 뭐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원가에 해당되는 금리가 정해지면 그 금리에다가 이윤 부분을 뭐 1% 정도를 붙여서 프라임 레이트를 정해요.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그 빌려줄 때의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간이 늘어나면 금리가 더 올라가죠. 기간 프리미엄을 붙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인 여신 금리 결정 구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되면 트리플 A다. 그러면 손실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트로 여신 금리를 내게 되고요. 뭐 9%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얘가 트리플 A가 아니라 뭐 트리플 B다. 그러면
론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손실률을 내봤더니 뭐 2%다. 그러면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2%를 얹은, 즉 9%의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2%를 얹은 11%의 여신 금리를 결정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등급별 커버리지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신 금리 그 프라임 레이트도 각각 다르고 해서 프라임 레이트과 거기에 얹어지는 그거에 따라서 여신 금리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주채권 은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 여신 금리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주채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뭐 캐시플로우 앳 리스크라든가 금융 관련된 그 내부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줄 거냐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요. 필요 기간 중에 최소의 기간으로 대출 기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론인데 구매에 필요한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짜리 론을 주는 거죠. 네,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받는다. 아니면 LC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 무역 금융에 필요한 걸 받는다. 그러면 3개월 정도 내지는 뭐 짧게는 2개월 정도짜리도 있죠. 시설 자금이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의 일반 대출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담보 물건이 빵빵한 그 담보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을 담보를 잡아놓고 뭐 장기 기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 한도까지는 마음대로 빌려다 쓰세요 라는 그 여신 기간을 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은행의 그 여신 심사의 여신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부실 예측 모형 아니면 민감도를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는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여신 심사의 그 정기 신용 평가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본점에서 이 기업은 자금 회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회수에 필요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죠. 즉 회수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담보 물건에 있어서는 그 해당 기업의 그 공정 가치에서 회수에 필요한 그 가치를 산정해 보고 그 부족분을 자금 회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게 바로 경매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에는 기업과 접점이 있는 지점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한도 관리는 내부 모형을 통해서 본점에서 한도를 정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기업 상황과 내부 대출 운용 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본점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 등급별로 정기 평가가 이루어지면 여신 금리 기간들이 뭐 연장이 되든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반면 여신 회수의 경우에서는 자금 회수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팀이 있는 본점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의 여신 심사의 과정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려면 이러한 그 사례를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의 자금 회수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그 직전 연도에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됐다. 그러면 기업은 자기 실적이 악화됐으니까 지금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을 빌려서 썼는데 기업 실적이 악화됐으면 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입금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한 달 전이라든가 뭐 석 달 전이라든가 이번에 만기 들어오면 차입금 좀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사전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그 예상되는 그 신용 등급을 넣어봐서 봤더니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상환하세요. 만기도래. 그러면 아직은 회수가 한 푼도 안 됐죠. 그래서 0원입니다. 그래서 만기 딱 도래하면 기업이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회수 과정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자
30%를 상환을 해주세요. 바로 저기 만기 도래 한 달 전입니다. 30% 상환해주면 저희가 70%는 차환을 해드릴게요. 즉 100을 빌렸으면 30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련을 자금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30%를 뺀 70%를 1년짜리로 차환을 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차환을 상환을 다 못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용등급 플러스 1%죠. 자, 그래서 보면 해당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제2금융권에 쫓아가서, 여기서 제2금융권이라는 거는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러면 보험사라든가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 데에 쫓아가서 자금을 빌리는 거를 마련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자금 마련이 안 되면 명동 사채, 옛날에는 명동 사채시장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다 강남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채시장에 가서 이제 백지업 들고 뛰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2금융권에서 마련을,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30%를 마련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30%가 회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자 올라간 거는 별도로 지금 추가로 회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 정도 회수가 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 제2금융권 자금도 꺼와야 되고 우리 번 돈 갖고 어렵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상환은 그 차환 좀 해주세요.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70% 차환해 준 것도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30%를 상환하면 동일하게 70%를 차환해 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100%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1%가 아니라 신용등급에서 2%를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37은 21, 그래서 20%가 1%가 상환이 돼요. 즉 이렇게 되면 이제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도 다 기업체에서 빌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부의 부채를 쓰거나 사옥을 팔고 이제 리스를 않는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자산 매각을 하든지 해서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상환 자금이 마련이 되게 되면 21% 정도가 회수가 되죠. 그러면 이전 30%에 21%를 합하면 51%가 회수가 됐어요. 즉 만기 30% 회수하고 또 다시 차액의 30%를 회수하면 51%에서 반절 이상의 회수가 됐고 이자 얹어진 거는 추가로 별도로 또 회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관 부의 부채도 마련하고 했는데 또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이 또 그러는 거죠. 자, 51%를 뺀 49%가 남았는데 그 49%에 30%를 상환하면 70%를 차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환을 못했으니 대출금리는 3% 인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갚을 데가 기업 입장에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우리 회생 절차 신청하려고 해요. 회생 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재조정과 출자 전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채무 재조 30%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 재조정을 해서 회수가 14.7%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49%에 30%인 14.7%가 회수되고 나머지는 이제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래서 65.7%가 누적 회수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이 조금 지나면 이제 도무지 안 돼서 회생 절차 신청을 해요. 그럼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서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기업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 구조 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본금을 전액 상각을 합니다. 영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차입금 중에 일부를 출자 전환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해당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고 이자율을 조정을 해줘서 기업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회생이 일부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자녀대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업이 정상화가 되고 차입금이 꺼지고 나면 그 기업을 매각해서 자녀채권을 회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5.7%가 회수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34.3%가 남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30% 정도를 대개 회수를 해요. 그러면 10.29% 정도가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75.99%가 누적해서 회수가 됐고요. 중간중간에 이자를 더 많이 올려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별도로 하게 되면 거의 80% 이상을 회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 이거에서 의미하는 바는 되게 그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차입금, 특히 단기 차입금이 줄면 해당 기업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영업이나 단기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단기 차입금이 줄었다? 그 얘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이 회수가 됐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영업실적과 당기순이익 난 거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기업은 돈을 벌고 있구나, 잃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재무제표상의 차입금 내역을 보면 단기성 차입금,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급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급감을 하겠죠. 한 30%씩. 그랬을 때 차익 금리를 보는 겁니다. 즉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차익 금리가 전년 대비 올라갔나 떨어졌나를 보면 스프레드가 올라갔나 떨어졌냐를 보면 이거는 회수다.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실적이 좋아져서 상환한 것이다. 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금 회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코스닥 법인들 중에서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영업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런 자금 회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옥을 판다거나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부의 부채를 통해서 장부상에 드러나는 차입금은 적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증권사에 와가지고 우리가 작년 실적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 차입금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 차입금을 꺼서 이 단기 차입금 도래하는 것들을 상환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옥도 팔고 불용자산을 팔고 그다음에 인력들도 월급을 못 줬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잘 나갈 일밖에 없으니 유상증자, 3자배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증권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자금 회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유상증자, 3자배상증자를 발행하는 것들을 돕다가 이제 짱돌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이든 내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라면 은행이 자금 회수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은행은 그러면 이렇게 해당 기업의 내역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연에 4번에 해당되는 그 분기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 그다음에 그 감사 보고서,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와 같은 연 단위로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월급 지급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제세 공과의 납부 내역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은행 검사를 한번 아주 오래전에 은행 검사를 한번 나갔었는데 이 기업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재무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정상이에요? 했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현재 매달 월급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전기료 납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기료 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대금 납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장은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주채권 은행이라서 통장의 자금 흐름 내역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즉 은행은 늦어도 월 단위 안에 해당 기업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주인 우리 입장에서는 분기 단위의 재무제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분기 보고서는 45일이 늦죠. 그다음에 연간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가 늦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이 어떠한 패턴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전 예상해 보는 것이 부실화 될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금 이게 초보자였다라면 당연히 이런 기업이라면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턴어라운드를 바라보고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다. 그다음에 왜 은행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회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은행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시면 많은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차입금의 현황,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갔는지를 통해서 은행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자금 회수 과정을 보면 기업이 망가지는 것도 있느냐 아니냐는 가장 근간 안에는 본원적인 영업 실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업 실적이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거고, 돈이 되어야지 월급도 지급하고 제세공과와 같은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뭐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현재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지,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은행의 자금 회수 과정을 좌우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영업 흑자가 되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이어야지만이 장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 내지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초기라서 못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나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지를 좀 파악을 좀 잘 해보시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